감사합니다. 촬영 감독하십니다. 자, 205쪽 예부 경제, 예부 불경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변화 쪽을 올해는 이쪽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번 사회적 예부 경제,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의 어느 쪽이 큰지,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예부 경제. 예부 경제 위에다가 플러스라고 써주시면 좋겠죠. 이해하기 쉽게. 예부 불경제는 마이너스라고 위에 보시면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적 변화에서 예부 경제 세 번째 과소 생산. 아마 올해는 이게 답일 것 같아요. 과소 생산. 이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5번 수요 곡선이 우상향한다는 거, 우상향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작년에 답이었다겠죠. 핀비 현상과 님비 현상 작년에 답이었고요. 정책적 대응에서 예부 경제는 저장 정책과 보조금 지급 정책을 한다는 거. 그래서 공급의 증가가 이루어지겠죠. 예부 불경제는 이제 예부 경제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대 생산하고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 정책이 이루어지고요. 공급이 감소하는. 그래서 예부 경제와 예부 불경제의 영향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6쪽 가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같은 문제고요. 같은 문제요. 그 다음에 207페이지에 토지정책입니다. 토지정책. 토지정책은 뭐 특별하게 할 게 없습니다. 물리적 토지 문제가 있고, 일단 넘겨보겠습니다. 경제적 토지 문제. 경제적 토지 문제에 208페이지에서 밑줄만 짚고 가겠습니다. 직가구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직가구 현상. 네 번째 줄에 직가구 현상이라고 했죠. 직가구. 용어가 어려운 게 아니고 한문을 표현해서 어렵습니다. 땅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 문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가구. 이 직가구 현상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토지의 특성 중에서 부중성 때문에 그런 거죠. 토지가 유한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투기를 촉진한 요인이 되고요. 물가 및 산업의 원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공공용지 확보의 곤란이 있고요. 주택의 양적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고요. 토지 이용에 악영향을 미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토지 이용의 악영향에서 두 번째 줄에 도시 스프롤 현상 밑줄 별표 칩니다. 도시 스프롤 현상. 이 도시 스프롤 현상은 도시가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무계획적으로 그죠? 개구리가 뛴 것처럼 어디로 뛸지 모르잖아요. 개구리. 그런 형태로 도시가 발전한다. 이게 도시 스프롤 현상입니다. 그래서 쭉 밑줄 칩니다. 2번에 별표 치고요. 도시 스프롤 현상을 이야기하는 등 무질서한 토지 이용,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시키는 게 토지의 경제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시 스프롤 현상은 무계획적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계획적이다. 그다음 과도한 직주 분리를 처리할 수 있고요. 직장과 주거가 불리한 토지가 비싼으로써, 그래서 어제 제가 만났던 그 직원은 의정부에서 개방역까지 오는데 전철만 2시간 탄대요. 아주 당연한, 예? 그런 말 합니다. 그런 말 하시다 합니다. 근데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당연하게 그쪽에 생각하는데, 의정부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보충대 갔던 기억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전철 2시간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당연하게. 이거 지각도 하지 않고 오후에는 또 정상으로 퇴근하고. 저희 같았으면 여기서 어디 가는 거리입니까? 서울 가는 거리잖아요. 근데 그 거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출퇴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10분 거리, 전부 순천은 10분 거리잖아요. 10분 거리. 10분 거리인데 그 멀다고 하시면 안 될 것, 안이 되옵니다. 여수도 가깝잖아요. 실제로 30분 거리인데 30분, 40분. 그렇죠? 광양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수, 순천, 광양은 좀 하나의 생활권이 이미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2시간, 20분, 30분. 광양은 25분이면 가지 않습니까? 30분이요? 네, 30분. 30분은 광주에서는 버스 타고 여기에서 남구에서 첨단까지 1시간. 똑같습니다. 거리가. 자, 아무튼 가깝습니다. 순천은 제가 봤을 때 도로 교통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저쪽은 안 했습니까? 생각하니까 저쪽 강 건너편 여기 동천이요? 예? 네, 동천 이렇게 이쪽은 도로가 되어 있는데 강이라면 이쪽은 아니잖아요. 이쪽은 이렇게 4차선인가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쪽 건너편. 서대회 집 유명한데. 아, 그런가요? 이쪽도 이렇게 4차선 됐으면 아주 그냥 순천이 이리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없더라고. 자, 209쪽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에 따른 문제가 있고요. 그냥 토지 소유의 지나친 편중 현상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세 번째 줄에 상위 2007년이니까 우리가 더 심해졌겠다. 10년 전 이야기네요. 2007년 기준으로 상위 소득계층 1%가 전국 민유지의 약 57%를 소유하고 있다잖아요. 상위 소득계층 25%가 전국 민유지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 더 심해졌겠습니다. 2007년도니까. 자,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210페이지에 토지정책의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심화학습에 보면 진위계수 이런 게 있는데 진위계수는 좀 안 좋아지고 있답니다. 소득이 불평등함을 나타내는 계수입니다. 210페이지.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이거 나와 있던데 진위계수. 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1에 가까워지고 있던데요. 지금 거의 1에 들어있습니다. 완전 불평등 1이. 0은 완전 평등이고 1은 완전 불평등. 진위계수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대요. 자, 그거는 밑줄 치죠. 진위계수. 디귿번에 진위계수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면 0은 완전 평등을 의미하고 1은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출제된 적은 없고요. 자, 토지정책 의의 보시면 토지정책 목표가 있고 토지정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토지정책의 내용에서 토지이용 규제 제도가 있고요. 밑줄만 치겠습니다. 토지이용 규제 제도, 토지거래 규제 제도. 211페이지 방가로 2번에 토지거래 규제 제도가 있고요. 자, 3번에는 별표 치고 밑줄 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 제도. 이걸 시행하고 있죠? 개발이익 환수 제도. 그 위에 토지거래 규제 제도를 보시면 토지거래 규제 제도란 토지의 소유나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를 말하는 이러한 토지거래 규제 제도는 토지거래 허가제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농취적,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도, 계약서 검인제도 등이 포함된다. 이건 제가 왜 읽어드리냐면 여러분들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를 여러분들 당장 하셔야 되잖아요. 내년부터. 이 업을 하시면 공인중개사업을. 농취증도 마찬가지고 농취증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오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도는 여러분 시험에서 공법에서도 한 문제, 저희 쪽에서도 공인중개사법에서도 한 문제 이렇게 출제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농취증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계약서 검인제도, 이것도 저희 부동산 중개사법에서 배울 것이고요.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저희 개론 시험 문제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률 근거에 밑줄 칩니다. 법률을 근거로 해서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경제 요인에 따라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정상지가 상승분 초과에 동그라미 칩니다. 밑줄 치고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인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 밑줄 칩니다.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 얘가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그냥 땅이 있었어요. 땅이 있었는데 10만원이 할까요? 10만원 정도 하는 땅값인데 그 옆에가 정부가 개발사,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거죠.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이게 한 50만원 올랐다 이거. 평상시 오른 것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차익에 대해서 전부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정도를 국가가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국가가 환수해 가는 제도가 개발이익 환수제도.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어떤 부작용도 있냐면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 땅 주인은 아무 생각 없이 주위에서 이 개발이 된 땅값이 올랐는데 세금 내라는 거죠. 개발은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땅을 다시 국가에 헌납해버리는 거죠. 대체로. 공법 시간에 안 하시고. 이게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발이익 환수. 별표 하나 치시고요.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저희 문제에서도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이라든가 그 밖에 사회적 경제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 초과입니다. 초과분에 대해서 국가가 환수한 공평성 차원에서 환수해 가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주위에 보면 이거 개발이익 당했다고 환수당했다고. 반은 좋고 반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자, 토지개발제도 보겠습니다. 토지개발제도란 택지개발법 있죠? 그다음 기타 제도가 있고요. 토지시장 개입 방법,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좀 더 구체적으로 토지이용 규제, 직접적 개입 방법, 간접적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함께 보겠습니다. 토지이용 규제가 있는데 토지이용에 따라서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고요.
자, 직접적 개입 방법과 간접적 개입 방법도 구분합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정부의 정책 중에서도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법과 간접 개입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간접 개입하는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금 쪽이라겠습니다. 조세 제도라든가 금리나 금리 상승, LGBTI는 간접적 개입 방법이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접적 개입 방법은 공적 주체가 토지 시장에 개입하여 토지에 대한 수요자 또는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영개발사업 밑줄 칩니다. 공영개발사업 밑줄, 토지수용제도 밑줄, 초과매수제도 밑줄, 토지은행 비축제도 밑줄, 토지구역정리사업 밑줄, 공공임대 보유제도 등은 전부 직접적 개입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이 토지수용제도가 자주 나오겠죠. 토지 수용 제도는 국가가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런 형태로 시험에 나왔는데 이걸 구분하라고는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그다음 간접적 개입 보겠습니다. 간접적 개입은 역시 가장 대표적인 게 정부가 세금이죠. 세금. 조세나 금융 밑줄 칩니다. 조세나 금융 밑줄 치고요. 간접이죠. 대표적인 간접 개입 방법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밑줄, 종합부동산세 밑줄, 토지 관련 조세 밑줄, 토지 개발 및 이용에 대한 각종 금융 지원 밑줄, 보조금 지급 이런 것들은 전부 간접적 개입 방법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고 한 번 정도 문제를 적응하시면 틀릴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에서 한 문제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어떤 게 직접적 개입인지 간접적 개입 방법인지는 구분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간접적 개입 방법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세금 쪽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정책의 수단입니다. 토지정책의 수단은 또 딱 보는 순간 머리 아프십니까? 용도지역 지구제도, 용도지역 지구제도의 또 있죠. 용도지역 지구제도는 토지이용 계획에서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마련 법적 행정적 장치다. 법적 행정적 작년 시험 문제잖아요. 지문. 213페이지에 보시면 용도지역 지구제도는 국계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고요. 2번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게 참 심각해요. 여러분들. 자, 3번에 다 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외우고 있습니까? 5, 6, 6, 7, 8 뭐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습니까? 외우셔야 됩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안 나왔어요? 좀 한꺼번에 외워야 되는데 한 장으로 다 정리해서 5, 6, 6, 구구단 다시 외우셔야 됩니다. 재밌잖아요? 자, 3번 그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 그 문제는. 왜냐하면 뭐 문제가 매년 나오니까 그 문제 나올 건데 그 포기하시면 안 되겠잖아요. 모르면 서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국계법. 국계법에 의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저기는 도, 관, 농차가 있다는 거죠.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 환경, 보존 지역이 있습니다. 또 용도 지역에 또 나누죠. 용도 지역에서 도시지역을 또 나누면 도시지역 어떻게 나눕니까? 주상, 공, 녹으로 나누고 있죠. 주상. 또 여기서 주거지역을 또 나누죠. 전일주로 나눈가요? 전용지역, 입종구죠. 이렇게 쭉 나눠야 돼요. 다 건축법까지. 그리고 뒤에 숫자, 용적률까지. 건폐율인가요?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다 정리하시. 한 장으로 정리돼 있죠? 지금? 열심히 외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면서. 공법은 그 도표는 외우시면 일단은 공법의 절반은 넘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두 문제는 매년 나오니까 그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공법 40개 중에서 그래서 최소 두 문제 나오거든요. 두 문제에서 세 문제 거기서 나오니까 그것만 정리해버리면 공법은 과락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귀찮으니까 안 외워지는 거죠. 뻔히 알면서. 게으른 사람들은 안 외우실 거고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외우시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외웁니까? 열심히 하시고 계실 거고요.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있죠? 5번이 이제 이게 지금 시험 지문이었어요. 지금 저희 쪽에 나왔던 5번에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에서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뭘 지정할 수 없습니까? 무엇은 지정할 수 없죠? 같이 중첩 못하는 게 있잖아요. 용도지역은 용도지역과 중첩할 수 없죠? 그런가요? 안 가르쳐 줄 건가요? 아무튼 이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이 가능한데 지역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용도지역은 용도지역과 중첩 뭡니까? 게임 저희 그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기까지도 안 나갔다는 것은 여기까지 안 나갔다는 공법 교수님을 무시한 겁니다. 자, 아무튼 이거 중첩과 중첩하지 않는 것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지문으로 한 두세 번 나왔습니다. 했어. 네? 아니 이거는 중첩이 안 되고 요거는 중첩이 안 돼. 요거는. 자, 싸우지 말기 바랍니다. 요거는 중첩이 돼. 알겠습니다. 영도 지역과 영도 지구는 중첩이 가능하고요. 영도 지역끼리는 중첩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자, 2번 보겠습니다. 시험 지문입니다. 5번에는 시험에 출제가 됐던 지문인데 몇 번 우려 먹었습니다. 저희는 사골국이에요. 몇 번 우려 먹었습니다. 자, 2번에 영도 지역과 지구 제도의 목적 보겠습니다.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위협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사회의 자원 비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자, 3번에 토지 이용에 있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후생 손실. 사회적 후생 손실이 뭡니까? 지금 비용보다 나중에 비용이 더 많아지는 것을 후생 손실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아무튼 자연 파괴시키면 힘들잖아요. 자연 파괴. 4번에 토지 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거 토지 이용을 이야기하니까요. 저는 몰랐는데 그린벨트 해제 지정권이 군수 시장 군수에게 있나 봐요. 맞습니까? 그린벨트 말고 이게 그쪽에 있나 봐요. 인허가권이 시장 군수에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도지 시장 군수 이쪽에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힘이 좀 막강한 건축 쪽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자, 5번에 토지 자원과 개발과 보존의 적절한 조화를 위하고요. 아무튼간에 여기에서 3번 질문은 작년 시험에 출제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영도 지역 지구제도 실시로 인한 부동산 가치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역 지구제 단기적 측면이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장기적 측면이 있는데요. 그 214쪽에 장기적 측면 먼저 살펴보면 초과이윤의 존재로 신규 공업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여 초과이윤이 소멸될 때까지 신규 공급 증가되겠고요. 비용 일정 산업이 있고 비용 증가 산업이 있는데 이거 별표 하나 쳐놓습니다. 니은번의 별표, 디귿번의 별표. 비용 일정 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은 원래 수준으로 복귀하나 공급량은 증가한다 이런 표현이고요. 비용 증가 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은 원래 수준보다 다소 높게 형성되나 공급량은 증가된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요.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문제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요. 이쪽 문제는 공법 교수들이 출제하는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저희 쪽하고는 잘 안 맞는데요. 214쪽에 국계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학습의 토지 적성 평가 제도가 있고요. 그 옆에 토지 백상 제도가 있는데요. 그 다음 216쪽에 있네요. 공영개발 사업에 밑줄 치고요. 공영개발 사업. 자, 여기서 3번에 별표 하나 칩니다. 3번에, 2번에 먼저 보죠. 수용 방식에 밑줄 치고요. 수용 방식입니다. 토지 수용 방식의 문제점으로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의 갈등에 동그란 별표 칩니다. 갈등. 수용 방식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수용당하지 않겠다고 철거문 반대하고 그러신 거 봤죠? 그 다음에 3번에 수용 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이거 하나 밑줄 칩니다. 수용 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든다는 거. 그다음 3번에 양가로 3번에 개발이익 환수 제도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 제도. 개발이익 환수 제도에서 사업 실행 아까 살펴봤죠? 정상지가 상승분 초과에 대해서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있고요.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있습니다. 네, 동그라미 1번에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고 있고요. 정책적 수단입니다.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하는 것은 배분을 적정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집가 안정에 기여하며 토지 이용의 효율성 및 토지 소유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형평성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평성.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제도.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안 됩니까? 지금 개발하니까 여러분들 30년 전에 개발을 알고 투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에는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 후세들한테는 과거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한테는 30년 전의 모습일 겁니다. 30년 전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강남의 땅 안산구를 후회하시잖아요. 그때 허벌판이었던 것을. 그럼 30년 뒤에는 여러분의 또 후손 밑에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왜 아빠 그거 안 했냐고 할 겁니다. 왜 안 했느냐. 이제 그 업종의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경제가 침체됐고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없어졌겠죠. 그렇지만 어떤 분야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알지 못했던 산업이 일어나고 지금 있는 산업이 이런 격변의 시대에서 좀 트렌드가 좀 빨라진 게 문제인데 이 트렌드가 계속해서 앞서 가려면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공부하라는데 100년 전에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상에 대해서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또 지금 최근에 우리 사회적인 트렌드가 먹방, 쿡방 뭐 하다가 지금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중에서도 좀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커피 아침에 맛있게 먹었습니다만 커피의 지금 대세는 뭡니까? 네? 지금 커피의 대세 뭐라고? 지금 커피 뭐라고? 커피 1,000원의 커피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 네? 1,000원짜리 커피 지금 그 가맹점이 작년 올해에서 500개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1,000원 커피 누가 주도하고 있죠? 우리 백종원 씨가 백종원의 1,000원 커피 안 하는 게 뭐냐고 나한테 네? 백다방 안 가봤는데요. 그분이 안 하는 걸 저는 같이 했어요. 저한테 그분이 안 하는 음식 요식업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요식업 지금 다 손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손대는데 1,000원 커피점은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텐데 그게 과연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수익 구조가 어떻게 모르는데 커피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뗄 수 없는 우리가 무섭습니다. 한번 치고 가버리면 더 이상 커피 그 비싼 커피 전문점에서 이제 실태하고 작년에 처음으로 이게 역전이 됐거든요. 수익 구조가 좀 떨어졌는데 작년에 이제 다시 1,000원 백다방이 나오면서 지금 다른 업체들도 지금 많이 뛰어들고 있죠. 대표적으로 편의점 쪽이 다 뛰어든 것 같아요. 편의점 쪽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개나 소나 다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CU라든가 다 뛰어들었죠. 세븐이랑 다 뛰어들었어요. 천원시장에. 그 다음에 백다방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쪽에서도 뭐죠? 스타벅스라 이런 쪽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1,000원짜리 시장으로 변경하겠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과연 그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수익 구조가 나올지. 근데 이 현상은 저희가 20년 전에 김밥 나라 현상과 같은 것 같아요. 김밥 나라 처음에 나왔을 때 1,000원의 김밥을 들고 나왔을 때 과연 그게 시장에서 먹힐 거냐 그랬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1,000원 분식점은 그 당시 그 많던 분식점들은 다 사라지고 뭘로 다 대체가 됐습니까? 김밥 나라가 대체했잖아요. 김밥 나라, 김밥 천국은 형제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형제예요. 실제 형제입니다. 그래서 형 동생이요 실제로 김밥 나라 회장하고 지금 회장이라 불러줘야지 기분 좋겠죠? 그분도 그 당시에는 사장이었는데 김밥 나라 회장님과 김밥 천국 회장님은 둘이 형제입니다. 친형제. 그래서 같은 요리 업종에 계시다가 나오셔서 만드셨는데 김밥 나라하고 김밥 천국 이렇게 처음에 상호 분쟁도 있었고요. 그래서 스타일이 같아요. 같은데 김밥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는데 제가 김밥 잘 안 먹어서 그런데 근데 요 재료 중에 하나가 차이가 있었어요. 뭔가를 넣고 안 넣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런가요? 차이점 납니까? 김밥 나라 차이점과 김밥 천국의 차이점?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좀 사본적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트렌드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는 없어지지 않은 거니까요. 그런 트렌드를 빨리 받아들이면은 제 사촌 동생이 그런 점이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밥 천국 다 나왔을 때 딱 치고 가가지고 7, 8개 해가지고 형제들이 다 그거 합니다. 광주에 다 자리 잡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트렌드인 닭튀겨갖고 맥주에 먹는 아주 깔끔한 인테리어 해가지고 또 그쪽 하니까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다방
또 그 짜장면집 뭐 있던데? 백종원 씨가 하는 거? 홍콩 반점. 네? 홍콩 반점. 홍콩 반점인가요? 아, 제가 줄 서서 또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광주에서 아들이 와서 거기 가작에서 네? 서울에서 먹고 왔는데 진짜 맛있다고 갔는데 저는 별로던데. 여기도 있습니까? 없어요. 광주 줄 서 있습니다. 상무집에. 그런 하시려면 남들이 좀 빨리. 그래서 그 1,000원의 커피는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김밥 나라의 이렇게 그런 유행을 계속 따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임대료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어느 정도 본인 집에서 본인 이거 취미생활 좀 비싸게 이렇게 해 나가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단순에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커피는 이제 대세지 않습니까? 커피니까 그쪽 관련 산업은 제가 보기에 어차피 없어지고 트렌드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저희 세대는 다방을 그렇게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다방이란 그런 분위기로 다시 복고가 된다는 것을 그 현대 좀 약간 리뉴얼해서 복고 문화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좋지 않습니까? 다방하니까. 다방. 그 요즘 지금 음식점 문화는 아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관심 있는 분야는 어차피 저는 공연주기사 쪽이니까 집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죠. 집방. 쿡방, 먹방 저리 가라고 집방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서 인테리어를 예쁘게 좀 해서 좀 비용 대비 사람한테 효율성 있게끔 좀 인테리어해서 임대업을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거 제 문화가 아니라 유럽 문화고 미국 문화고 일본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걸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문화인데 지금 이제 그게 젊은 친구들이 한두 명 끼어들면 바로 또 이렇게 그쪽으로 인기 확 떠버리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 이런 개발이익 환수 제도하고 여러분 관련이 없겠죠? 땅 사면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생길 거고요. 자, 토지은행 비축 제도입니다. 217쪽 토지은행 비축 제도. 토지은행 비축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잘 시행을 안 하는데요. 밑줄 칠까요?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 등이 사전에 동그라미 칩니다. 사전에 토지를 매입하고 비축하여 토지시장의 안정과 공공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공적 개입 수단이다. 밑줄 칩니다. 토지은행 비축제도. 그래서 시험 혹시 출제한다면 개발이익 환수 제도와 토지은행 비축제도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할 거고요. 작년에 환지 방식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환지 방식 올해 출제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면 개발이익 환수 제도와 토지은행 제도입니다. 토지은행 제도는 미리 확보한다는 겁니다. 미리 확보해서 땅이 필요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제조하는 사람 중에 중소기업이 필요하겠습니까? 대기업이 필요하겠습니까? 중소기업 쪽이겠죠? 중소기업은 땅 확보가 부족하니까 이쪽에 공급해주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지가의 안정, 동그라미 4번 지가의 안정, 공공시설 용지 확보 및 적시 공급, 질서 있는 토지 개발의 선도 개발이익 환수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토지은행 제도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단점 5번에 보시면 토지은행 제도는 초기에 토지 매입 비용이 소요되어 매입한 토지를 비축하는 기간 동안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관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 제도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으니까요. 그냥 개념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토지 수용 제도와 개발이익 환수 제도.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게 어느 쪽이라고요? 토지은행 제도. 수용 제도도 같은 개념이고요. 토지은행 관련. 근데 우리나라 토지은행 지금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 거라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법은 있나 봐요. 법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옆에 보겠습니다. 219쪽에 토지 공개념 제도는 밑줄만 치고요. 토지 공개념 제도는 우리나라 시험에서는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이유가 있죠.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토지 공개념. 이걸 시행해서 지금 그대로 잘 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대만 쪽이죠. 대만 쪽은 약간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해서 주거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땅값 상승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토지 공개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요. 토지 공개념 제도. 자, 220쪽입니다. 주택정책입니다.
주택 정책에서 양적 주택 문제가 있고 질적 주택 문제가 있는데 양적 주택 문제에서 인구의 증가, 핵가족화 뭐 이런 게 있고요. 필요 공간의 증가, 기존 주택의 노후화, 공공사업 등에 의한 주택의 철거미 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질적 주택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자 이건 주택 문제가 나오니까요. 혹시 일본 쪽에 잘 아시는 분은 일본의 노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사회학자는 아니지만 관심 있는 게 요즘 그쪽은 한번 연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를 좀 우리보다 20년 앞서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파생됐던 산업은 우리도 그대로 들어올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의료기 쪽에 집사람한테 한번 해보자 했더니 절대 안 한답니다. 그래서 아니 저희가 그런 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한번 진집하자 그랬더니 절대 안 한다 해서 이쪽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그게 시발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그죠?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 거 국민연금 뭐만 내죠? 5개 내잖아요. 지금 5개 내죠. 네? 아니 그 노인 요양보험인가 그거 내잖아요. 노령 아니 사회 보험처럼 내는 거 아니 그 의료보험처럼 내신 거 있잖아요. 집집마다. 아무튼 노령 예 그런가요? 노령 아무튼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시행한 지가 우리에서 시행한 지가 2009년도인가 7년도에 시행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우죽순처럼 생긴 게 뭐였습니까? 요양보호사 학원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쪽에 첫 단계에 이제 제일 아신 분이 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사 2급이 있으면 그걸 센터를 운영하실 수 있거든요. 그때는 센터 만들기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거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 센터 하신 분들 자리 완전히 잡아서 재밌는 게 본인만 하시면 되는데 본인의 친척 누구 다 하나씩 하시더라고요. 센터를. 그쪽 사업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커지다 보니까 어차피 그 정부 사업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양보호사 학원이 그렇게 많이 생길 줄은 저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까지 학원 다니셨습니다. 보성서 벌교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 그 자격증을 이렇게 시험을 안 봤을 때니까 지금 시험 보지 않습니까? 좀 부담된다 해서 그 전에 시험을 안 봤는데 이수만 하면 다 줬는데 교회에서도 뭐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교육기관도. 근데 지금 좀 엄격한데요. 그래서 어떤 사회 트렌드가 확 바뀌어버리면 그쪽으로 진입하는 것은 그 복지 쪽이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광주나 서울 쪽에 있으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좀 취약한 것이 요양시설이잖아요. 요양시설. 그래서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은 그쪽 계통도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는 유망한 사업 중에 하나다 보이는데 제가 보는 관점이 아니고요. 이제 기업들 그쪽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뛰어들려고 하면서 민간 보험 시장을 지금 없애보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 제주도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이 우리나라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쪽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잘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보여집니다. 그때 의료보험 체계를 구축했던 그때 그 당시 공무원들이 참 약간 제가 보기엔 의식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쿠바식 의료보험 체계를 도입했거든요. 제가. 그 다음에 독일식. 그래서 의료보험 가지고는 전 세계적으로 저희는 잘 돼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누가 계속 압력을 넣고 있습니까? 삼성이 지금 압력 넣고 있잖아요. 없애라. 또 뭐라고 하면서요? 시장 경제 논리.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지금 이번에 의료 관광이라는 미명하에 한국에 시작하면은 혹시 제가 이제 친척분 중에 캐나다에서 이제 사시는 분이 있는데 작년에 오셨어요. 넘어오셔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셔서 같이 만날 기회가 계셨는데 부모님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가셨는데 조금 아프니까 병원을 못 갔네요. 실제로 병원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이 안재욱 씨가 혹시 영화배우 아시죠? 안재욱 씨가 미국에서 보름인가 한 달인가 수술 병원에 있었는데 우리나라 돈 6억인가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대형 병원을 이용하든 중소병원을 이용하든 의료보험 체계에서 잘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50% 이상 뭐 보장해주고 민간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하셨으면 병원비는 거의 뭐 지금 80%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냥 100% 여러분 가입되신 분들은 없는데 미국은 지금 심각하죠. 그래서 오바마가 대통령 그렇게 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의료보험 개혁이잖아요. 의료보험 개혁이 우리나라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근데 우리나라식으로 하겠다는데 지금 거기도 공화당 쪽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지금 의료 시장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보험회사죠. 쉽게 얘기해서 보험회사들이 주도해서 지금 계속 건들고 있죠. 저쪽은 하고 있는 거. 또 최근에 이제 내년부터 올해부터 시행하는데요. 당장 이게 제가 보기엔 보험이 올라갑니다. 뭐가 있냐면 올해 보험업법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병원비를 어떻게 청구합니까? 병원을 끝나고 나서 약국 같은 데 가서 이것도 다 가서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영수증 처리하죠? 영수증 가지고 이제 이거 다 한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야?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험료가 나오잖아요. 보험금이. 근데 이번에 또 끼어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주겠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누구한테요? 보험금을.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험금은 뭡니까? 어차피 여기서도 안 내고 여기서도 안 내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편할 것 같죠? 병원에서 그냥 영수 처리하면 바로 그냥 여러분들이 돈 안 내고 바로 끝내버린다 하잖아요. 지금 책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편리성을 위해서. 근데 이것은 보험료의 인상 요인. 왜 그러냐면, 자, 병원비를 만약 병원에서 지급을 해요. 병원에서 청구를 한다고요. 누구한테요? 민간보험사에. 민간보험사에서 병원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목록을 보겠죠. 어떤 치료행위를 했는지. 치료행위에 대해서 이거 너무 과다 아니야? 이거 지금 못 해주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치료가 병원 입장에서 이제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도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이런 치료를 다 받고 나서 치료할 수 있는 거 다 받고 나서 여러분 영수증 한 장만 첨부하면 그 금액이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차단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험사들이. 이번 재정의 목적을 알고 보면. 그러면 당연하겠죠. 그동안 여러분 영양제라도 해서 받고 그래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거 자체가 병원에서 이제 여기들이 안 주니까 안 준다고 하면은 병원에서 치료를 안 하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개인 선택 진료로 가버리겠죠. 선택 진료. 그러면 보험료가 병원비가 상승하는 이런 효과가 제가 보기 나옵니다. 그런데 편리성을 두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보험 가입자들이 이때 청구해서 돈 받을 게 아니라 병원에서 나오면서 바로 얘들이 청구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겠다는데 시행은 했습니다. 시행을 할 것 같은데 이것은 보험료 인상.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먹거리 대기업에서 지금 먹거리 산업 중에 가장 크게 남아있는 게 의료보험제입니다. 대기업 끼어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전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뭡니까? 대형 병원에 가면 돌려보내면 그 지역으로 돌려보면 4만 원씩 주겠다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너지고 있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220쪽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쪽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택 문제만 해결하면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인데. 자, 질적주택 문제가 있고요. 자, 그 옆에 보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고요. 부담지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부담지수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222쪽에 주택정책 여기 보시면 주택정책의 목표입니다. 목표는 정부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저 주거 기준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질적으로 양호한 주택을 공급하고 환경적으로 쾌적한 주택을 공급할 의무가 있는데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223쪽에 정부 정책의 유형 보시면 신규 공급주택이 있고요. 기존 주택 공급정책이 있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정책 여러분 잘 아시겠죠? 주택 건설을 뭐 직접 개입해서 지어버리면 되겠죠? 기존 주택은 지금 재개발을 통해서 좀 향상시키고 뭐 이런 거 하시면 계보수 이런 거 하면 기존 주택 공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택 정책의 내용을 보시면 주택 공급 제도가 있고요. 주택 공급 제도. 한 장 넘겨보시면 주택 계량 제도가 있고 주택 구매력 강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주택 구매력 강화 제도와 관련돼서 보시면 주택 구매력 강화 제도에는 소득 분포의 개선, 주택 규모의 합리화, 서문 주택 금융의 증대, 임대주택 제도 활성화, 세제상의 혜택.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산 유동화 제도, ABS, 주택 저당 담보부 채권,
MBS,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리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투자론 뒤에 가면 다시 배운 거죠. 우리가 MBB 뭐 이렇게 해봤잖아요. 이 내용입니다. 이건 한 문제 나올 거예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수단, 이 임대주택 수단 시험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임대주택 정책 수단과 조세 정책 수단 문제는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데요. 자, 임대료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료를 정부가 개입하는 건데, 임대료 시장에 개입하는데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료 정책을 낮게 개입하는 방법과 높게 개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시장에서 지금 현재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100만 원이 임대료 시장에서 정부가 끼어든 겁니다. 첫 번째는 150만 원으로 높게 개입했습니다. 높게. 하나는 50만 원 낮게 개입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지금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1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100만 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50만 원으로 가격을 낮추는 경우와 또 150만 원으로 높이는 경우에 있어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이겁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먼저 보겠습니다. 임대료 규제 정책 보시면 임대료 상한제 밑줄 칩니다. 임대료 상한제입니다. 임대료가 급등한 지역에 대해 시장 임대료 이하 수준으로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한 정책으로 임대료 수준 또는 임대료 상승률을 일정 범위 내에서 규제하여 임차 가격을 보호하는 가격 규제 일종인데 이는 최고 가격 제도 동그라미 별표 칩니다. 자, 임대료 상한제는 최고 가격 제도라는 거, 최고 가격 제도입니다. 최저 가격이 아닙니다. 최저 가격이 아니고 최고 가격 상한제입니다. 더 이상 받지 못하라고 하는 거죠,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 상한이 시장의 규정 임대료보다 낮아야 시장에 영향을 준다 밑줄 칩니다. 그래서 낮아야 영향을 주지 높으면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100만 원이 잘 형성이 되는데 시장에서 균형이 수요와 공급에서 균형이 100만 원이 형성이 되는데 150만 원에서 해봤자 아무런 누가 반응이 없다 이거죠. 반응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낮추면 문제가 되겠죠? 낮추면 50만 원 낮추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초과 수요 형태가 되겠죠? 초과 수요니까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줄 겁니다. 초과 수요. 자, 그래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자, 방괄 2번에 별표 칩니다. 방괄 2번에 시험 문제죠. 올해 자,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 상한이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낮을에 동그라미 칩니다. 낮을 경우 동그라미 치시고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다는 표현인데요. 자, 여러분들 키워드 어디로 가시냐면 키워드 자, 82번 키워드 보겠습니다. 82번 키워드 부동어가 규제 임대료와 시장 임대료가 있는데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낮은 경우예요. 낮은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죠. 작년에도 나왔고요. 작년에도. 자, 82번에 이 표현입니다. 낮은 경우입니다.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장 임대료 지금 100만 원이에요. 시장에서 지금 현재 100만 원인데 정부에서 50만 원 책정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떤 현상이 시장에서 발생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1번 225쪽에 동그라미 1번 임대료 규제로 인하여 임대료가 하락함으로 끊고 임대료 하락합니다. 100만 원에서 50만 원 하락했잖아요.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여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한다. 밑줄 칩니다. 초과 수요 현상입니다.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합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이제 많아지겠죠? 싸졌으니까요. 수요법칙에 의해서. 자, 기업권 임대료 규제로 인하여 임대료가 하락한 만큼 끊고 임차인은 동그라미 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보조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대료. 지금 누가 손해보고 있죠? 임대인이 손해보고 있죠? 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정부가 임대인이 지금 현재 100만 원 받고 있는 시장에서 얼마만 받으라고 한 거죠, 이제? 50만 원. 여러분, 성질 나요, 안 나요? 여러분 다 임대인이시잖아. 성질 나죠? 성질 난다고 생각해요. 성질 나는데 이걸 어떻게 시장에다 풀어야 되냐, 이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에 임대료 규제로 인하여 임차인 동그라미 칩니다. 임차인은 그동안 100만 원 줬던 것을 50만 원만 주니까 50만 원이 남았어요, 이제. 50만 원이. 그래서 실질소득 증가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임차인의 실질소득 증가까지 밑줄. 임차인이 남는 겁니다. 50만 원이. 소득 재분배가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디귿번에 단기적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단기적으로 기존의 임차인 밑줄 칩니다. 임차인 혜택 보는 겁니다. 100만 원 냈더니 그 다음 달부터 50만 원 주래요.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그래서
50만 원 남았죠. 그래가지고 다른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질소득 증가 혜택을 보는 거고요. 자, 이제 기분이 좋았던 누구였습니까? 낮게 하니까 누군 기분이 좋았어요? 임차인은 좋았습니다. 네, 기분 나쁜 사람 누구였죠? 임대인. 임대인인데 복수합니다. 어떻게 복수할까요? 임차인한테 나가라 해야 되겠죠? 당장. 왜냐하면 100만 원 받다가 이제 얼마 받으니까요? 50만 원. 나가라 해요. 나가라 하고 그 건물을 주거용에서 다른 걸로 바꿔버리겠죠. 상업용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먼저 하면 되겠습니다. 기업번에 임대료 규제로 인한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감소합니다. 임대인의 감소 밑줄 칩니다. 임대인의 소득이 감소합니다. 임대인의 소득이 감소하므로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기업번에 신규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기존 임대주택의 타용도 전환으로 기존 임대주택의 재고도 감소한다. 기업번에 쭉 밑줄 쳐요. 신규 임대주택 감소합니다. 지금 50만 원밖에 안 받기 때문에 공급을 안 하는 거죠. 공급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가격이 그렇죠. 가격이 상승해야 가격 상승하는 쪽에 공급을 이루어지는데 공급이 가격이 하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급하지 않겠다 이거. 그 다음 니은번에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을 감소하고요. 디귿번 임대료 규제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 주택 부족 현상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을번에 별표 치는데 임대료 규제로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 미치십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력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단비, 장탄 이렇게 했죠. 항상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에요. 자, 탄력적과 비탄력적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탄력적이 있고 비탄력적이 있습니다. 물량이 많은 쪽이 어디입니까? 탄력적이 많은 거죠. 적은 쪽은요? 비탄력적이 적은 쪽이었죠. 비탄력적. 그 다음에 미음번에 임대료 규제는 부동산의 질적 저하 밑줄 칩니다. 질적 저하. 질적 저하를 처리할 수 있다. 이 질적 저하냐면 이제 임대인이 투자를 안 하죠. 건물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니까 주거 환경 갈수록 나빠질 겁니다. 나빠질 거죠. 자, 3번에